그 여러분 그 책을 보면 되게 두껍죠. 제 책이 원래 두꺼워요. IT도 되게 두껍고. 근데 이 책이 두꺼워진 가장 큰 이유는 시뮬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시험 보러 무조건 시뮬레이션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2개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멀티플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뮬레이션이 2개 나오고 하나는 좀 어렵게 나오기도 하고, 특히 표준원가는 뭐 시뮬레이션에 거의 나오다시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책이 좀 두꺼워졌고, 다른 수업은 뭐 빼레 말고는 뭐 대부분 3시간인 것 같은데 해보면 3시간은 모자라요. 그래서 3시간 반씩 수업을 하게 됐고, 쉬는 시간은 이제 2번 똑같고요. 그 다음에 원가를 다 하고 나면 뒤에 챕터 4부터가, 이게 챕터를 제가 나눠 놓긴 했지만 챕터 3까지가 원가회계고요. 챕터 4부터가 재무관리예요. 근데 시험을 보러 가시면 재무관리는 그 시뮬레이션 하나, 특히 레이시오나 뭐 EVA나 이런 거 계산하는 거 하나 나오고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멀티플로 한 10개 정도 나온 사람도 있어요. 재무관리는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간을 왕창 투입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그리고 뒤에 배우겠지만 이제 4월 우리가 중순 거의 4월 말 가서 배우게 될 재무관리는 뭐 EVA라는 게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건데, 그런 거랑 파이낸셜 레이쇼랑 몇 가지만 알면 또 이렇게 틀릴 게 별로 없어요. 문제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 파생상품 이런 거 하나 정도 나오는데, 파생상품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재무관리는 공부할 게 원래는 되게 많아야 되는데요. 이 시간에 여기에 시간을 많이 쓰기에는 옳지 않고, 원가회계는 정말 많이 나와요. 시험 보러 가시면 원가회계하고 거보너스가 제일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거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로는 이제 IT가 근데 IT는 아직까지 시뮬레이션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리고 또 원가를 해야 뒤에 이 원가하고 연결되는 재무관리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레버리지 같은 경우인데, 레버리지는 앞에 그 원가를 다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원가를 다 알고 나면 레버리지는 되게 쉬워져요. 근데 모르면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해보면 원가를 먼저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원가를 먼저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중간 시험은 언제 볼 거냐면, 한 시간 반 정도 수업을 한 다음에 이날 중간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4월 21일 날. 중간 시험에 시뮬레이션이 하나가 들어갈 거예요. 시뮬레이션 하나인가? 2개인가? 시뮬레이션이 30문제 중에 10개가 시뮬레이션, 20개가 멀티플, 이렇게 바꿀까요? 거의 시뮬레이션 다 바꿀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는 시뮬레이션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원가는 멀티플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러면 그 정도면 되겠죠? 그래서 이날 중간 시험 보고, 멀티가 20, 뭐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뭐 주관식 비슷한 거죠. 이게 10문제. 이렇게. 이날 수업은 뭐 1시간 30분 정도? 이 정도 하게 될 겁니다. 범위는 원가만 시험 볼 거예요. 미리 말씀드렸어요. 중간 시험 범위는 원가만 볼 거예요. 그럼 기말 시험은 어떻게 돼요? 전체가 되는 거예요. 기말 시험 처음부터까지가 돼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렸죠. 재무관리에 저는 결심해서 재무관리 절대 시간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만 할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회계사 시험이다 보니까 원가는 회계 한 축인데 재무관리는 왜 시험을 보는 거냐면, 원가나 재무회계에서 재무관리를 알아야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투자 상품이 들어갔어요. 재무제표에. 그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 이제 종류를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리포트를 쓰려면 내가 금융기관에 감사를 갔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자본 비율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자본 비율에 자본금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서보디네이트 같은 게 들어가요. 근데 그런 말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들어가는 거고. 근데 파생상품 회계가 있으니까 회계 처리를 할 줄 알면 되는데 무슨 말인지 컨셉이 있어야 되니까 그냥 풀옵션이나 콜옵션 같은 거. 그 다음에 파생상품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파생상품은 전형적인 보험계약과 거의 아주 유사한 모양을 갖는데 그런 형태의 계약서가 가치를 갖는 거기 때문에 뒤에 문을 좀 닫아주시면 뭐 이미 다 얘기했네. 그런 거 몇 개 외에는 거의 나오잖아요. 그런 데다가 우리는 시간 쓸 수는 없어.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부터 처음부터 그냥 이 책 순서대로 나갈 거고 이 책 이외에 다른 책 봐야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문제 푸는 거는 보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는 것들이 한 두세 개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있는 문제를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500페이지가 넘어요. 그러면 하고는 안 와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두꺼운데 사실 300페이지 정도 했는데 이게 늘어나기 시뮬레이션은 몇 개 넣으면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보면서 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되게 두꺼운데 여기서 더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데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본문은 제가 볼 때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책은 집대성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edited by 폴류는 제가 썼다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편집했다라고 여러분이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와일리에 있는 내용도 많이 있고 와일리 아닌 것도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지금 다 얘기했어요. 왜 폴류 선생은 그 기출문제 풀어주지 않냐. 릴리즈 퀘스천 나온 거. 할 말이 없어요. 이 책이 다 기출문제인데. 그래서 최근에 제가 거에는 가로 열고 연도수를 표시를 했어요. 연도를. 그건 이제 몇 년도 기출문제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2016년 이후 건데 2012년도 거 넣으면서 이렇게 넣고 그 외에도 거의 다 기출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안심해도 되는 게 시뮬레이션은 약간 유형이 새로운 게 나오는데 멀티플은 제가 지난 몇십 년 동안 보면 지금 나오는 거랑 10년 전에 나오는 거랑 20년 전에 나오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새로 나온 릴리즈 퀘스천도 똑같아요. 그래서 약간 개념을 다르게 물어보는 스타일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어차피 공개된 건 제가 여기다 넣었으니까 본문, 그러니까 책은 하나만 보시는데 문제를 요거만 풀어보셔도 전 될 것 같아요, 시험은. 근데 문제를 좀 더 풀어봐야 될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건 상관이 없겠다. 자기가 이해하는 측면에서 똑같은 것도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풀어봐야 내가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3페이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제 이 제목이 관리회계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관리회계. 관리회계 영어로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이 아니라 매니지럴 어카운팅이 더 맞는 말인데. 관리회계라고 말을 하는데요. 관리회계가 제일 중요해요. 원가회계는 무슨 말이고 관리회계는 무슨 말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원가회계라는 것을 베이스로 해서 관리회계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원가회계가 먼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건 원가가 있죠. 그죠? 여러분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거 이제 지금은 이제 이래서 그걸 사온 건 아닌데 이제 이거를 사면 포인트를 막 적립해 주잖아요. 근데 이거 4,000 근데 내가 큰 거 달라고 그러는데 큰 거 준 건가 이었니? 작은 건가? 이게 뭐 4,000 몇백 원 하죠. 근데 이렇게 뭐 포인트를 막 300포인트 쏴준다, 500포인트 쏴준다 그러면 막 좋아가지고 와 500포인트? 막 이렇게 좋아할 게 아니라 편의점에 가면 1,200원이면 빅이라고 해서 아주 큰
걸 주잖아요. 그 아메리카노를. 그럼 포인트를 안 싸줘도 그게 훨씬 싼 거죠. 예, 그거 우리 머릿속에 저절로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모든 게 원가예요. 근데 이 원가를 그 계산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더 맞게 계산해서 맞게 판단한 사람이 더 장사를 잘 하잖아요. 그래서 원가라는 거를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먼저 할 건데, 이 원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이거 이렇게 뒤집으면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재무제표는 주관적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무제표는 그런 거를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회계를 뭐라고 그래요? 재무회계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파이낸셜 어카운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객관적이어야 되겠죠. 이건 사실 주관적인 거 되게. 주관적인 거. 이거는 되게 객관적인 거다 이거죠. 왜 그래야 되냐면 모든 사람이 이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보고서를 보고 똑같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기준이 다르면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회계 기준이죠. 그죠? 갭이죠, 갭. 그래서 요새 우리가 쓰는 갭이 IFRS라고 하는 걸 사용하죠. 요게 굉장히 지금도 핫 이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FRS도 여러 가지의 그 원칙과 이제 페이퍼들이 있는데, 세븐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가 특히 그 미국에서도 인정하는 사우스 코리아 이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는 보험 업계에서 그 IFRS 17을 이제 다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 일반 제조업체는 문제가 없는 게, 제조업체는 어떤 금융상품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아니면 장기 채권이나 채무에 대한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그 정상적인 할인율을 계산하는데, 과거 우리가 1990년대에 팔았던 보험 상품들은 나중에 금리 10%를 보장해 드릴게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 상품을 팔았어요. 그러면 그거의 미래 가치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근데 보험 상품을 팔았어. 이게 금융기관하고 제조업은 반대예요. 금융기관은 보험 상품을 팔면 부채가 생기는 거야. 나중에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팔은 보험 상품을 10% 막 보장해가지고 막 팔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 가치로 부채를 다시 계산해야 되죠. 근데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는 10%씩 주기로 했으니까 10%씩 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 가치로 바꾸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얘를 가지고 유용할 수 있는 자본 비용률, 이게 사실은 수익률이 되고 비용률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자본 비용률이나 이자율이나 뭐 수익률이나, 그러니까 최저 수익률 아니면 뭐 대체 가능한 수익률, 이거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주겠다고 하는 돈을 현재 가치로 바꾸려면 현재 이제 내가 조달할 수 있는 금리를, 자본 비용을 계산해야 돼요. 10%씩 주겠다고 했지만 내가 실제로 이걸로 운영해서 낼 수 있는 이익률이 3%라면 자본 비용은 3%로 해야 돼요. 그럼 10%로 몇십 년을 늘려서 이만큼 늘려놓은 거를 똑같은 금액으로 나누면 원래 금액이 되니까 부채 금액이 크지 않은데, 이만큼 늘어났는데 이거를 지금 조달 금리로 나눠버리면 별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늘었는데 할인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부채가 많이 줄어야 되는데 안 줄은 거예요. 이게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 큰 데는 10조, 작은 데도 조가 다 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인데 부채가 몇 조가 늘어나 봐요. 그럼 자본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급 여력하고 바젤에서 계산할 때 자본 비용률, 최소한의 자기 자본 비용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결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해당하는 보험사는 어떻게 돼요?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IFRS 17인데, 근데 이 IFRS라고 하는 이것이 기준일 거예요. 이거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적용한 거죠. 근데 보험도 보험업만 17으로 해서 이제 일반 제조업체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제조업체는 원래 하고 있었던 거고. 그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다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근데 얘는 주관적이다 이거죠.
나는 원가를 이렇게 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차를 사고 뭐 할 때도 야, 이 차가 얼마짜린데 내가 얼마에 산다. 그러면 야, 거기 재료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럼 뭐가 더 들어가냐. 뭐 이것도 들어 저것도 들어. 아,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갔다. 아니, 내가 들어간다는데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산업이나 시장에서 적용하는 회계라면 얘는 개인이나 기업이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목적이 인터널인 거예요. 근데 얘는 당연히 외부 사람들하고 관련이 됐기 때문에 객관적인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뭐를 관리가 이만한 거예요, 여러분. 관리가 이만한 거면 그 가운데 핵심적인 걸 뭐냐면 코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가라는 게 있는데 이 원가는 또 어디서 온 거냐면 여기서 왔어요. 여기서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분 회계를 좀 배우셨죠? 중급 회계 정도. 여기에 가면 원가는 두 개를 우리가 배웠어야 해요. 그리고 그게 만약 감이 안 오면 그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산과 손익계산서는 서로 연결이 돼 있죠.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건 없을걸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뭐죠? 매출원가죠. 매출원가는 계산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매출원가를 계산하던 방법이 일로 갔다.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니라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계산했던 이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여기에 영향을 준 거예요. 이게 먼저 생겼어요. 이건 나중에 생긴 겁니다. 이 갭이 생긴 지 얼마나 됐겠어요? 회계가 생긴 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죠?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여러분 인정하는, 그러니까 뭐 복식부기를 하면 그 재무회계다 이런 거 아니에요. 얘도 복식부기 할 수 있고 얘도 복식부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차대변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부터 서프라이즈 하면 이제 이런 거가 약하면 회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데 내가 실력이 안 내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서프라이즈 하면 안 돼. 관리회계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만 붕괴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보험회계면 보험 붕괴가 있어요. 메모 엔출이라고 여러분이 아마 좀 배웠을 수도 있고, 뭐 배운 사람도 있을 건데, 그거의 결과로 재무회계 붕괴에 썸된 것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뭔가 이 숫자를 이 돈이 가치가 있냐, 없냐, 더 버는 거냐, 덜 버는 거냐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복식부기를 쓰는 게 좋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거기서부터 회계가 시작했다고 봐요. 근데 그것은 얘가 아니고 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원가 계산하는 게 일로 갔는데, 이 복식부기의 출발이 어디 나라라고 봐요, 여러분? 이건 세계적으로도 이제 인정하자는 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요? 우리 자매님? 복식부기 최초로 한 데가 어느 나라예요? 자매님의 조상들이 했단 말이죠. 개성부기라고 해서 이게 세계 최초의 그 복식부기로 봐요. 뭐 이탈리아의 뭐 보카치오가 어쩌고 저 어릴 때 배웠던 생각이 나는데, 그로부터 약 600에서 700년 전에 한국은 이미 왕건 때 최수종 때 이미 그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한 건데, 문제는 중요한 거는 그때 원가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그 원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측정해서 얼마다라고 하는 그걸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주관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계에서 이걸 객관화해서 가져가서 매출원가라고 썼고, 매출원가가 아닌 거는 원가가 다 들었는데 다 팔린 게 아닌 거니까 자산으로 남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을 그 뒷페이지에 가서 할 건데, 이렇게 둘의 차이는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3페이지 책에 있는 거를 잠깐 보시면, 매니지리얼 어카운팅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회계는 한국말로 관리회계죠.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도 제가 어디에서 공공기관에서 자기네가 예산을 좀 타야 되겠다, 이거야. 기획예산처를 설득을 해서 예산을 타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네 자체 수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원가의 정당성을 좀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요거는 공익성이 있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이쪽에 묻으면 국민들이 더 많은 비용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해달라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겠대요.
제가 그걸, 그분이 얘기하냐, 제가 그거 하시려고 이번 용역 하시는 거죠. 저더러 이제 자문위원을 해달라고 왔는데, 평가도 해달라는데 평가는 못 갖고,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서 총 원가를 계산해서 그 중에서 공익성이 있는 부분, 뭐, 당연히 리임버스가 돼야 되는 원가를 나눠달라고 하는 용역을 하는데, 용역을 하기로 한 데가 회계법인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막, 그거, 하지 말라고 막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하냐면, 원가라고 하는 것은 원가가 전체적으로 얼마고, 세부 내용이 어떻게 돼 있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외로가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하게 원가를 이해해야 회사에서 뭘 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원가를, 왜냐면 회사는 돈 버는 데니까. 그러니까 이런 원가는 더 들어가도 돼. 이런 원가는 줄여야 돼. 이 원가는 정당한 거야. 예를 들어서 전에는 현대자동차 차를 팔면서 그런 말 안 했거든요. 이런 차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개발비가 들기 때문에 차값이 좀 올라간다. 연구개발비는 하늘에서 떨어지나? 나라에서 대주나? 그것도 다 돈이란 말이죠. 그래서 원가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원가가 있고, 그 원가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개를 해보고요. 많은 일을 해보겠죠. 그 많은 일을 해보고 의사결정을 위해서 뭔가를 주는 거, 시사점을 주는 거, 이 전체를 다 우리는 관리회계라고 한다. 관리회계에서 이 관리는 영어로 말하면 그냥 경영 의사결정을 위해서 우리가 돈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 그걸 해석하는 것, 분석하는 것을 총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밑주제가 그런 것처럼 좀 멋있게 하면, 그래서 이 원가는 자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거 좀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걸 잘 알면 재무회계가 쉬워져요. 재무회계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잘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플래닝, 컨트롤, 디시전 메이킹, 이게 뭐 경영 의사결정과 그 활동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죠. 그렇게 누가? 매니지먼트가 하기 위해서. 이 매니지먼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에서 매니지먼트는 어떨 때는 임원일 수 있고, 임원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오피서라고 하죠. 그래서 CEO, CFO, CIO 이런 거 이제 임원이죠. 그 다음에 또 회사에서 무슨 뭐 대팀장이면 팀장 아니면 뭐 부서장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나 본부장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총괄적으로 매니지먼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매니지먼트 안에는 인플로이와 오피서로 나눠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래요. 자, 그리고 밑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걸 약간 가지고 파이낸셜 어카운팅하고 매니지럴 어카운팅을 약간 구분을 해서 비교를 해놨어요. 어렵진 않습니다. 하나는 익스터널, 인터널. 그 다음에 뭐 갭에 따라서 지네들의 스탠다드, 그러니까 노 어카운팅 스탠다드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죠. 소스는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파이낸셜 어카운팅은 거의 모든 소스가 재무적인 정보예요. 쉽게 전표예요. 그죠? 전표예요. 근데 관리 회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 그래서 파이낸스와 난 파이낸스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뒤에 이제 챕터 3에 가면 제가 또 다른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뭐 성과 분석이나 이런 얘기를 할 때, 성과를 할 때, 특히 밸런스 스코어카드 얘기할 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스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정보는 재무회계는 객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발생한 거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occurred 됐다라고 말을 하고요. 히스토리컬 정보인데 그걸 가지고 미래 예측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들고 나서 우리가 MD&A를 만들 때 파이낸셜 프로젝션이나 포캐스팅을 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예상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관리에게는 꼭 옛날 것만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미래의 추정도 넣고 미래에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까지 다 넣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회계를 잘하는 것이 특히 이때 말하는 회계는 재무회계가 아니에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원가를 잘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그 수주나 투자 비즈니스 쪽이 선진국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절대 못 따라갑니다, 지금. 우리는 수준이 절대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가장 잘 나가는 선진국들이죠.
뭐 미국이나 독일이나 뭐 일본이나 뭐 이런 나라들을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이 두 개가 있는데 그거 하나가 원가고요. 제가 볼 때 소재 산업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또 많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우리나라 사람 손으로 보면 안 들어 사는 건 뭐 세계적인 수준. 소프트웨어 산업 이 두 개는 절대로 우리 선진국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국민성으로는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 9호선 전철 여러분 타시죠. 9호선 전철 탈 때마다 이걸 생각하세요. 얼마나 원가의 후진국이었으면 우리가 이 꼴을 당하나. 맥쿼리라는 회사가 9호선을 만들 때 저 같았으면 제가 만약에 그거를 그 용역에 참여를 했다면 8칸짜리 기본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6칸, 맥스 6칸에 4칸짜리로 해서 맥쿼리가 이거 해야 수익률이 나옵니다라고 해서 계산해서 서울시에 줬고 그래서 맥쿼리는 우리나라에서 걔네가 만든 게 9호선하고 인천공항 고속도로인가 그거하고 몇 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맥쿼리가 그 투자은행이라고 할 수도 있고 투자기관인데 그러니까 이제 투자회사죠. 77%인가 78% 이익률을 가져와서 연.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투자한 돈은 1년 반 만에 다 건졌고 지금 가져가고 있는 돈은 그냥 미국의 완전 꿀 같은 돈들을 가져가고 우리 국민들은 죽어가고 있죠. 그 호선에서는 죽어가고 있죠. 이것이 바로 원가를 못해서 생긴 일인 거예요. 그런 걸 못해서. 그리고 엉뚱한 투자를 해서 조선산업이 흔들흔들하고 막 해양 플랜트 흔들흔들한 것도 다 원가 문제예요. 계산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좀 뒤에 얘기를 하면 그건 그때 얘기하자 이건데 여기서 미리 계산해 봐서 이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손해가 납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관리액이라고 한다. 이거 하는 얘기입니다. 정도 얘기하고 뒤에 가면 또 재무 관리할 때 현금 흐름 추정하는 거 할 때 그런 거 좀 하니까 그때 보면 될 것 같고요. 페이지 넘어가시면 제가 처음부터 너무 말을 많이 하나 봐요. 오늘 원래 목표가 24페이지까지인데 한 번도 거기까지 가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3시간 반인 거야. 4페이지 가시면 그 Q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Q1 막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뭐 번호를 계속 순서도 다 썼고 그냥 페이지 몇 페이지 몇 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문제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Q라고 썼어요. 이 페이지는 4페이지에 Q를 보시고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한 말을 가진 거예요. 관리회계라고 하는 것은 which of the following topic is the focus냐. 이러면 이제 한국말 같잖아요. 제가 영어를 할 때 이렇게 해요. 그냥 여러분 이거 읽으면 이거 문장 안 와요. 토픽이라고 말을 하고 포커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 빼고 which topic is the focus. 어떤 토픽이 뭐에 관리회계의 토픽이냐. 이러면 이해가 되나요? 제가 이 말을 왜냐면 여러분 영어 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유형의 문장이 익숙하지 않아서 시험 보러 가서 방황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문장과 약간 다른 스타일로. 근데 우리 교과서가 사실 이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가 짬뽕 되면서 지금의 교과서는 되게 좋은데 여러분이 대학 다닐 중고등학교 때 다닌 교과서가 미국 사람들이 쓰는 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영어 중에 리튼 잉글리시가 약간 다르거든요. 이런 것도 약간 그렇죠. 근데 이제 대충 뜻은 뭐예요? 관리회계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데 이 문장을 볼 때 which topic 조금 띄었다가 is the focus 이러면 좀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답이 D번이죠. 이건 되게 쉬운 문제죠. 만약에 이런 시험 문제가 여러분이 시험 보러 가시면 이거 나온 적 있는 문제이긴 해요. 나오신다면 여러분은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이런 문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긴 나오는데 여기는 다른 보기를 가지고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10번 한번 볼까요? needs of creditor. 크레디터의 nids를 만족시켜 주려고 뭔가 만들었어요. 원가 회계로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서로 그 방식만 하면. 근데 이게 전체, 근데 원가만 그게 되나요? 재무 회계 가지고도 이게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자세히 보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앞에 읽어보고, 그래, 인터널 유주, 익스터널 아니네? 이렇게 쓰면 되게 쉬운데, 여기에 고민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거 자제하셔야 돼요. 이거는 양쪽 다 된다는 거죠. 히스토리컬 코스트 프린시플은
재무회계도 관리회계도 다 쓴다. 그럼 이 문제에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위치 중간에 빼고 토픽, 어떤 토픽이 포커스냐라고 하는 얘기는 영어를 아셔야 돼요. 이 말은 재무회계와 차별화되면서 관리회계만의 특성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아메리카 애들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액센트 섞어서 말 빨리 하니까 아무리 영어 회화책 뭐 열심히 공부하셔도 미국 가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딱 가니까 아예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제가 저더러 만약에 미국 사람들의 말을 한국말에 제일 유사한 한국말, 액센트까지 넣어서 제가 한국말을 유사하게 얘기하는 게 어떤 지역의 말이냐면 전 경상남도 말과 영어는 아주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막 굴리는 게 영어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면 영어를 전혀 못 하시는 거고요.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걸 보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뒤에 가서 막 이런 식으로 문제 못 푸니까 앞에 한두 문제 할 때 이게 약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문제는 관리회계가 재무회계에 비해서 갖는 얘만의 아주 강조할 수 있는 특성이 보기 중에 무엇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미국 애들은 다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개의 토픽이 있겠지만 포커스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나 아더 파이낸셜 리포트를 쓰죠. 원가에서는. 얘를 가지고 제일 먼저 원가의 리소스로 가져오는 거니까 쓰는 거 맞아요. 그래서 답이 D인 거예요. 이거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재무회계와 비교해서 관리회계만의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 근데 짜증나게 무슨 프린시플 캐릭터 이런 식으로 안 써주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잘 낸다고요. 얘네들에게 쉬운 말이에요. 우리 말할 때 그러잖아. 야, 거식 있잖아, 그거. 이러면 되는데 거기다 뭐 말을 막 달아서 그러면 아니 되시고 막 이러고 말 안 하잖아요. 거식이 하면 안 되잖아. 여기다가 약간 거시기 썼던 거죠. 자, 이런 말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길게. 원래 20분 만에 끝나야 될 얘기를 지금 10분 정도 더 했어요. 다, 이거 늦게 오신 분들 다시 보세요. 다시. 예. 중간 시험은 이날 보고, 이날 이렇게 하고, 범위는 원가고, 기말 시험은 전체고. 전체긴 한데 아무래도 좀 뒷부분을 좀 더 많이 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보시면 4페이지 보시면 코스트하고 익스펜스라는 말인데 지금 이 보니까 조금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네. 자, 이제 우리 사실 원가가 이슈가 되는 부분은 수주나 서비스나 이런 데 가면 되게 이슈가 많이 되거든요. 되게 이슈가 많이 되는데 우리 책은 제조업체 기준으로 책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원가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응용해서 서비스에서도 쓸 수 있고 공공에서도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채굴이나 이런 분야 농수산물이나 이런 데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베이시스는 원가의 베이시스는 제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책의 모든 분류와 설명은 제조를 기준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이 이걸 갖고 응용하는 게 여러분이 원가를 응용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책은 처음부터까지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똑같아요. 우리 CPA 시험이 전부 제조업체 기준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감사할 때 무슨 뭐 픽티셔스 세일즈 이런 게 내가 제조업체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왜 말이 되죠? 우리가 B2C 고객한테 직접 물건을 팔 때 픽티셔스 세일즈가 생기기가 쉽나요? 거의 어려울걸요? 그거 만들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제조업체와 미국을 생각하세요. 유통업체는 다른 경우가 허다해요. 내가 회사를 만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전국에다 물건을 파냐고. 그러면 우리 쉬운 말로 도매상에 넘기면 도매상과 나하고 거래를 왔다 갔다 하면 매출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픽티셔스 세일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업을 처음부터까지 베이시스를 제조업에 놓지 않으면 아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 제가 이 말 하나 이해하고 CPA 시험에서 한 20몇 개가 한꺼번에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아셔야 돼요. 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부터 설명드릴 얘기도 그거다 이거죠. 그러면 원가는 뭘까요? 제조업체 입장에서.
난 물건을 만들어서 파니까 물건을 만들어내 들어간 모든 거예요. 모든 거. 그죠? 근데 그 모든 거에는 돈인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돈이 들어가지만 뭘 통해서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 어쨌든 돈인 거예요. 모든 돈. 그거를 뭐라고 한다? 원가라고 한다. 그러면 그게 재밌는 게 이게 내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비용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이럴 수 있잖아요. 미리 다 만들어 놓고 3년치를 오늘 다 만들어 가지고 3년 동안 나눠 팔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소재는 이 회사밖에 없는데 얘는 망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이 회사가 기술이 좋은데 이게 진짜 제품이 좋아. 근데 망할 것 같아. 그러면 얘네가 망하면 적어도 이런 제품을 누군가 만들고 내가 대안을 찾으면 3년이 걸려. 그래서 3년치씩을 다 샀어. 그래서 내가 다 만들어 놨어. 나 잘한 거죠. 근데 손익계산서에다가 그냥 뭐 다 만들었으니까 넌 빵점이야. 이러면 우린 그런 거 갖고 억울해지는 거잖아. 그치? 이럴 때 우리 인간은 억울해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가가 다 비용은 아니다 이거죠. 그럼 원가는 뭐지? 그냥 원가는 원가예요. 여기 들어간 모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원가는 이걸 다 원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가 여러분 우리가 배운 걸로 보면 원가는 뭐하고 제일 비슷해요? 내가 팔기 위해서 뭔가를 다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요. 뭐예요? 자산이죠. 자산. 팔려고 뭔가 막 사놨잖아. 뭐 만들어 놓고. 그죠? 그거 자산이라고 하잖아. 그죠? 우리가 장사하려고 건물도 샀고, 무슨 뭐 사람도 뽑아가지고 뭐 이렇게 교육도 시켰고, 이거 뭐 하려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ready. 아, 이거 저 영어 이 알바름 잘한다. 네. ready. 제가 이거 알바름 어떻게 해결했냐면, 자, 이 알바름을 이해하지 말고 지금 얘기한 이 자산이라는 말을 이해하라는데, 요거에 포인트를 두니까 이 알바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 포인트를 뒀어요. 한국말도 레 하면 앞으로 나오는데 레 하고 복음을 하면 우리도 랄 발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ready 여기에 바로 자산이에요. 그리고 뭐 하는 거? 그 원가는 다른 말로 뭐예요? 자산이에요. 이 말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럼 언제 비용이 돼? 그 자산이 나가면. 자, 이게 제조업체라고 그랬잖아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 시점하고요. 물건을 파는 시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회계에서 뭘 생각했어요? 야, 비용을 어떻게 인식할래라는 게 저렇게 해서 쓰고 있으니 개성 최수종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쓰고 있으니 저거 중에 무엇을 비용이라고 할 거냐? 저것이 팔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자산과 비용은 되게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중에서 원가가 아닌 자산이 있다 이거죠. 물건을 파는 거.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존재하는 모든 이유는 물건을 팔기 위하기 때문에 이 모든 자산은 다 원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겠다면 그건 그 회사는 그게 원가인 거예요. 근데 누가 인정하는 원가는? 갭이 인정하는 원가는 그 중에서 물건을 팔기 위한 직접적인 것들만을 통틀어서 거기에 들어간 돈.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만들어요. 제가 진짜 이거 몇 년째 이 가성비 최고입니다. 10,000원이거든요, 이거. 저희 지금 동경상부집 다 이거 나와요, 몇 년째. 내가 10,000원 주고 이렇게 좋은 적은 없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요걸 만들어요. 그죠? 요거를 만드는데 내가 이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만들어요, 우리 회사에서. 그러면 이거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이 있을 거고 얘가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이 있겠죠. 근데 난 이 두 개 때문에 공통으로 들어간 돈이 있죠. 그죠? 그거까지를 포함해서 우리는 원가로 말한다. 그죠? 자, 그런데 그런 원가, 그런 자산을 우리는 재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재고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재고자산. 그러니까 재고자산이 재무회계에서 말하는 원가인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관리회계는 원가회계하고 다르다고 말했는데 다시 얘기를 하면 그 중에서 뭐에서부터 시작해? 제조업에 어디에서부터? 재무회계에 매출원가부터 시작을 해서 이론이 발전한 거거든요.
생긴 건 여기서부터 생겼지만 이걸 이론적으로 정리한 건 여기서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회계는 196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지금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회계 이론이 다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옛날 책 보잖아요, 여러분. 그럼 요새 배우는 게 없고요. 언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게 나오기 시작했냐면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나온 책부터 우리가 배우는 게 나와요. 예를 들어 활동별 원가계산도 1983년에 나오기 때문에 1980년대 중반 이전 책에는 활동별 원가계산이 없어요. 만든 사람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시절을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이제 알겠는 거예요. 알겠어. 쉽게 말해서. 제가 처음에 대학을 다닐 때는 삐삐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그래서 학부라는 게 있죠, 여러분. 학교의 신문에 가운데 편지지 꽂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오빠 그때 오빠 대학로에서 걸어가는 거 봤는데 옆에 있던 여자 누군가 뭐 이래가면서 막 이렇게 쓰고 나도 또 붙여가지고 걔는 그냥 같은 과 보다시피 너보다 훨씬 못생기네 이렇게 보내고 이제 그런 시절부터 이제 스마트폰까지 살아보다 보면 그 시대 사이에 회계도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 다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뭘 보고 원가를 생각했냐면 이 이론을 만든 사람이 재고자산을 보고 생각했어요. 그 원가는 다른 말로 하면 재고자산이에요. 네. 자, 그러면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것에 그러니까 이 재고자산이 가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두 개를 만들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들어간 것과 얘를 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있겠죠. 관리자 한 명이 양쪽 두 개다 야, 너 이거 만들어 했다 그러면 얘 인건비는 둘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이냐라는 문제가 좀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재무제표 재고자산 얼마 이게 써야 되잖아요. 재고자산이 몇 개 이렇게 쓰면 재무제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라고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얼마야. 근데 그거는 바로 지금 말한 것들이 합쳐져서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합쳐져서 된 거에 대한 기준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거를 다 원가라고 하고요. 그러면 비용이 언제 돼? 이 재고자산이 팔려고 나가면. 그래서 여기를 소멸됐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원가 자체가 재고 관리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처음에 배울 때, 그러니까 이 말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소멸 원가라는 건 원가가 곧 재고자산이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원가에서 빠져나갔던 게 소멸이잖아요. 나한테 이 말을 가르쳐 줬으면 되는데, 그 인간 지금도 자꾸 생각이 나. 원가 가르쳤던 아저씨. 진짜. 그래 놓고 이런 거 갖고 나중에 질문했더니, 학생, 참 샤프하네. 2학년인데 3학년 수업 들어와가지고. 근데 안 돼, 너는. B를 주고, 나중에 3학년 때, 회계원리2가 원가 얘기잖아. 회계원리2를 들어갔더니 그때는, 내가 시킨 대로 했네. 그래, A+를 주더라고. 틀린 게 있는데도. 그분이 안 가르쳐줘, 저한테. 그래서 미소멸 원가라는 건 다시 말해서 원가다라는 거예요. 소멸된 건 이 원가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이 원가에서 빠지면 뭐예요? 버리거나. 그죠? 버리거나. 아니면 팔았겠죠. 그렇잖아요. 네. 그 버린 것도 비용이죠. 근데 판 거, 그때 이 비용을 우리는 매출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이 성립이 돼요? 수익과 비용의 대응의 원칙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수익이 있는 곳에 비용이 있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야. 감동 오지 않냐? 이렇게 가르쳐 주질 않았어 나한테 아무도. 진짜. 이거 한마디에 지금 인터가 완전 정리된 느낌 막 안 와? 그리고 이게 가치 몇 개 계산하는 거 여기다 이자율 계산하는 거 일도 아닌 거야. 그 다음에는 이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따다닥 나눠서 전체 계정 까먹 놓고 분기 어떻게 끊어지는지 이게 무슨 원리에서 끊어지고 이건 얘 때문에 생기고 막 몇 개 왔다 갔다 해버리면 막 번개 떠야 되는 거야. 이게 회계인 거거든. 그래서 이해한 걸 어떻게 잊어버리냐고. 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책을 보시면 미소멸 원가를 재고자산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또 재밌어요. 이게 재고자산이라고 했어요. 우리말 영어로 인벤토리다라고 말하죠. 이 인벤토리가 모양이 하나가 아니야. 변신을 하죠. 왜?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기 전에 뭔가 샀잖아.
산 것도 원가라니까. 만들기 전에도 샀잖아. 망할 줄 알고 3년치를 샀잖아. 비용이라고 하면 난 억울하다니까. 나 잘해보려고 한 건데. 그래서 샀어. 가져다 놨어. 그게 뭐야? 재료죠, 재료. 재고자산은 재료의 모양이 있어요. T 계정으로 이제 쓰죠. 그 다음에 만들고 있는데가 있죠. 여러분. 만들고 있는데. 영어로는 I'm ing. 나 뭐 하고 있는데. 나 노력하고 있는데 I'm trying. 어쩌고 저쩌고. 그거를 중간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공이라고 하는데 워킹 프로세스라고 하거든요. 네, 이것도 갑자기 왜 영어로 썼을까? 네, 여기 한국이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재료의 모양이 있고요. 또 요 모양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예요? 가만히 보면 이거는 재고자산 중에 어디에 있는 거? 자재창고에 있는 거. 그죠? 공장은 어떻게 생겼어요? 자재창고가 있고 공장이 있고, 그죠? 여기 공장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밖은 뭐예요? 제품창고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요?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 지금 나 지금 막 이게 안 되는 재료를 사서 공장에 넣어서 넣기 전에는 자재창고. 왜 재료창고라고 하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 한국 사람들이 자재, 재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요것도 그 창고죠. 그 다음에 공장.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지면 제품이 되겠죠. 예, 제품이 돼요. 그러면 여기 제품 창고가 있겠죠. 요 세 개 모양으로 나눠져요. 인벤토리는. 그래서 내가 페레 책에 보니까 인벤토리 밑에 머티리얼 있고 워킹 프로세스 있었고 피니시드 구스가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모양으로 있다가 일로 가는데, 근데 이게 보면 요게 이렇게 보면 여기를 요렇게 가면 요게 재료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요렇게 가면 여기가 뭐예요? WIP예요. 그럼 요거요. 다 만들어진 거야. 자꾸 밀리지? 다 만들어진 게 피니시드 구스가 되겠네요. 거기에서 빠져나가면 그게 뭐예요? 그게 비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그림이 되냐면, 이거 T 계정으로 그리면 얘가 뭐가 들어왔어. 사려고. 공장에 투입했어. 이대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투입해서 만들었어. 이게 뭐야? 다 만들면 여기로 가죠. 이거죠. 근데 여기서 팔렸어. 그럼 이게 원가야. 이걸 영어로 뭐라 그래? CGS라고. COGS 앞에 없고 CGS가 되죠. 그럼 다 만든 거 CGM이 되는 거죠. 원가는 그래서 회계로 표현할 때도 이렇게 표현돼요. 요거 잘 알면 돼요. 요걸 여러분 연습을 오늘 집에 가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게 바로 이거인 거예요. 소멸원가인 거예요. 이 쉬운 거를 안 가르쳐 줘가지고 난 혼자 맞히느라고 힘들었어. 난 무슨 이걸 처음 보고 철학 얘기하는 줄 알았어. 이건 철학이고, 요거 부기책에 있는 이거 원가 부기책에 있는 거는 이거 3급인가부터 3급인가 4급부터 원가가 분계가 배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것도 헷갈렸어. 안 가르쳐 주니까. 왜 재무 회계를 하는데 현금 무슨 AR 얼마에 세일즈 얼마 이 분계하고 이 분계는 뭐가 다른가? 요 원가 분계의 결과만 여기다 주는 거지. 이 회계에는 결과만 가져가죠. 나머지는, 근데 왜 나머지 재무제표에 있는 거는 그 직접 분계 금액이 그 계정으로 들어갈까? 안 가르쳐 줍니다. 약 올리려고 그랬나 봐. 자기들이 어렵게 배워서. 난 약 오르는 게 싫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 가르쳐 줬어. 막 정리가 완전히 되죠. 그냥 이렇게 그냥 내가 세뇌시키는 거야. 정리가 안 돼도 됐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 그림을 딱 보면 이렇게 했더니 세일즈에 CGS가 들어가시고요. CGS가 들어가시고요. 밑에 있는 거는 뭐예요? 이익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레베뉴가 되는 거고 CGS가 되는 거고 프로핏이 되는 거죠. 이문, 우리말로 이윤, 이것은 뭐가 했더니 남든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이 말을 썼단 말이죠.
익스펜스는 파이낸셜 어카운팅 관련된 거고, 코스트는 매니저럴 어카운팅 관련된. 이 전체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원가도요, 이렇게 봐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하면, 여기까지 재무회계에서 쓰는 거고요. 여기 위에다 더 자기가 확장할 수 있어요. 이것도 원가고 저것도 원가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회원가 같은 거 있잖아요. 얘를 하면서 얘를 못하는 거죠. 이 기회원가가 되게 중요해요. 의사결정에서는. 현실에 가면. 이게 경제학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원가잖아요. 그거까지 넣어서 보는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재무회계지만 그 기회원가 같은 거, 그런 건 어디에 들어가는 거다? 그런 건 관리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기회원가도 배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했었어야 되냐, 안 했어야 되냐. 이거를, 이 원가를 사람에게까지 적용하면 이게 대단히 이건 고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회사에서 내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켜야 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그럼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더 써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잃어버리면 딴 사람이 일을 해도 그 사람이 냈던 성과를 못 내니까 그것도 난 다 원가라고 보겠다라고 하면 그건 재무회계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이때 이 원가는 우리가 협의의 원가, 광의의 원가 있죠. 광의의 원가, 이거를 재무회계라고 말한다. 아니, 관리회계라고 말한다. 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인벤토리어블 코스트. 요거네요. 요거. 요 인벤토리어블 코스트는 보기가 두 개밖에 없네. 팔기 전에 자산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자산으로서 간주되는 거. 내가 딱 얘기한 게 이거죠. 그죠? regarded as asset before, 뭐라고 썼어요? the product are sold. 요런 말은 그냥 외워버려. 그게 잉글리시잖아, 이게. 그죠? 일단 이렇게 외워서 얘기가 돼야 무슨, 그래야 이제, 아메리카 가면 고생을 들해. 고생을 들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가 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까지 보고 쉬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가 요소는 뭐냐 이거예요. 원가 요소는. 그럼 아까 이제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간 게 재료가 있었어요. 재료. 그죠? 그걸 제가 그 5페이지에 뭐라고 썼어요? 머티리얼. 자, 이때 리얼을 리얼. 그럼 바로 딱 되잖아. 복모. 이것도 아무도 안 가르쳐줘서 오랫동안 제가 연구한 거예요. 알 발음이 안 되는 죽었다 깨나도. 복모음, 단모음으로 좀 끝내버렸어, 진짜. 복모, 머티리얼이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뭘 만들어야 되잖아, 인간이. 그죠? 요 인간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뭐로 바뀐다는 거예요? 로봇. 그래서 이 원가가 지금은 바뀌고 있다. 사람이 필요 없다. 특히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로봇으로 다 할 수 있어요. 100% 공정을 다 로봇이 할 수 있어요. 변속기가 있니? 엔진이 있니, 거기. 그 변속기 엔진은 떨 게 없는데 뭘 나살 붙이니? 이걸 돌리니?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무슨 차세대 소재는 앞부분은 불투명, 여기는 투명. 이러면 유리하고 구분도 필요 없어. 그냥 찍으면 돼. 누가? 로봇이. 그것도 연구하고 있죠. 하여튼,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적어도 여러분이 5년 안에 회계사에 붙을 거죠. 5년 안에는 안 생길 일.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 제가 얘기해왔다. 인건비가 들어간다. 레이버 코스트가 들어간다. 레이버 코스트가. 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아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개를 우리는 원가 요소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것을, 요 안에 가면, 머티리얼에는 디렉트 머티리얼하고 인디렉트 머티리얼을 나눠진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인디렉트 머티리얼은, 디렉트 머티리얼은 예를 들어서 이거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파이프로 샀어요, 이거. 파이프로 사서 깎아가지고 연결해야 되잖아요. 이 파이프는 디렉트 머티리얼이죠. 그죠? 근데 얘 광을 내기 위해서 어디 가서 백반을 사갖고 왔어요. 근데 얘 광만 내는데 쓰는 게 아니라 딴 데 광 내는데 써요. 이거 하나 광 낼 때마다 백반이 막 들어가요. 그러면
얘만 쓰는 게 아니라 쟤도 쓰고 얘도 쓰죠. 그때 재료는 무슨 재료? 인디렉트 머티리얼이 되는 거다. 그죠? 인디렉트 머티리얼. 자, 그러면 인건비도 마찬가지겠죠. 인건비도. 그죠? 이게 왜 근데 레이버예요. OUR이에요. 요거를 카피를 떠서 제가 다 파워포인트로 그릴까 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사실 그냥 잘라서 붙였는데 이걸 이 요걸 쓰신 이 책을 쓰신 분은 영국 분이에요. 그래서 U가 있는 거예요. 옛날엔 미국 애들도 레이버를 이렇게 LABOUR이라고 썼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냐면 영어 선생님이 이렇게도 쓰고 레이버도 써. U 빠진 것도 써. 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U 붙은 걸 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인건비죠. 자,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것들이 있는데 나머지 것도 직접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백반은 그런데 여기에 무슨 색칠을 했는데 이건 얘한테만 써. 아니면 뭐 얘가 작업하는 방이 딱 정해져 있어. 그러면 그 건물의 전체 뭐 비용이 얼마인데 그 방값이 딱 정해지잖아요. 그럴 땐 얘하고 직접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디렉트, 그 다음에 인디렉트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 재밌는 걸 하나 아셨는데 이 원가라고 하는 거 지금 얘기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원가 요소가 3개입니다. 그 다음에 직접과 간접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원가는요. 원가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우리 3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얘기한 디렉트를 아셔야 돼요. 이거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직접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떠한 이론도 존재하지 않아요. 어떠한 이론도 존재하지 않다. 그냥 직접 기술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론은 뭐냐면 theory가 없다고요. 자, 근데 문제는 직접이 아닌 게 있다. 그죠? 예. 그게 인디렉트예요. 자, 인디렉트는 뭐가 일어나야 돼요? 배분이 일어나야 돼요. 그 인디렉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여러분이 무슨 뭐 부동산 개발이나 건설회사를 다녀요. 아니면 뭐 아까 말한 맥쿼리 같은 회사를 뭐 그런 투자은행 다녀요. 굉장히 고액의 연봉이죠, 다들. 여기가 진짜 회계의 고수들이 필요한 데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다니는데 그 건설이 지금 하나는 배 만드는 거, 하나 건물 만드는 거 3개 정도를 하고 있어요. 건설을 3개 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의 비용을 여기다 다 분바이를 해서 분바이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거 일본 말이지. 분바이 일본 말이고 한국 얼로케이션을 해서 얘네들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회사에 경영관리부가 있어요. 근데 경영관리부의 비용을 예를 들어서 매출 기준으로 얼로케이션 하겠다고요. 배분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B라는 공사장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네는 A라는 현장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경영관리부의 인원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 근데 그 비용을 왜 나한테 주는 거야? 나는 그 비용 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나는 내가 일을 너무 잘해서 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 없는데 왜 나한테 자꾸 비용을 보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간접은 배분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2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냐면 합리적 배분 기준에 의한 배분이 있어요. 합리적 배분 기준. 또 하나는 여러분 회계에서 뭐 배웠었어요? 중요성의 원칙 배웠어요? 그죠? 중요성의 원칙 뭐예요? 중요하지 않은 건 뭐예요? 그냥 대충 그거 뭐 따지느니 그냥 묻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CGS에 묻어 이런 식으로 이거를 임의 배분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무슨 WIP나 CGS에도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가 이론은 theory는 요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여러분. 얘네들은 이론이 없죠. 그냥 배분하면 되잖아. 그래서 원가의 가격을 측정하는 방법은 이 3가지예요. 요거 제가 언제 처음 이 말을 제가 딱 정리를 하게 됐냐. 사실은
저에게 이제 이런 컨설팅이나 이런 일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배웠어요. 옛날에 우정사업본부 할 때, 그때 한 20년 정도 됐죠. 그때 뭐 처음에 ERP 하고, 내가 원가하고 뭐 그런 걸 썼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때 배우는 EIS, 전략적, 무슨 경영자를 위한 전략적 원가 정보 보여주고 뭐 이런 거 하고, 앞에 컨설팅하고 할 때, 그분이 저한테 설명해 주더라고. 원가란 직접 기속이 되는 것은 고기에 그냥 그대로 그 금액 그대로 붙고, 직접 기속이 안 되는 건 합리적 배분 기준에, 그 중요한 경우죠. 이건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 따라서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너무 작으니까 무시하고, 무시한다는 얘기는 원가를 뺀다는 게 아니라 아무데나 때려 박아도 되겠죠. 예, 작으니까. 그런 기준으로 원가라는 것이, 아까 말한 것이 만들어집니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고기가 지금 그 표까지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밑에 있는, 표가 아니라 그 그림까지 설명하는 거죠. 그 밑에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얘기를 해볼까요? DM, DL, 그 다음에 디렉트 익스펜스. 원래대로 다 해보자고. 그 다음에 IDM, 그죠? IDL, 그 다음에 IDE.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는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고기는 뭐라고 썼냐면, 디렉트 머티리얼, 디렉트 레이버, 그 다음에 요거를 포함해요. 원래는 이거를 포함해서 직접 기속이 되는 거. 아까 설명드린 직접 기속이 되는 거를 프라임 코스트라고 불러요. 요거는 이제 시험에서 가끔씩 물어보죠. 그런데 제가 밑에 뭐라고 썼냐면, CPA 시험에서는 이 프라임 코스트가 디렉트 머티리얼과 디렉트 레이버로 구성이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자, 요렇게 합치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코스트 엘리먼트라 그랬죠. 이게 원래 모습이죠. 실제로 기업에 가면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업에 가면 프라임 코스트는 이 세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CPA 시험에서는 단순화했어요. 이러면 훨씬 복잡해져.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에 가서 회계에서 원가를 전공하시면 이렇게 배웁니다, 여러분. 그걸 다 배워요. 디렉트 익스펜스로 들어갈 수 있는 걸 다 이렇게 뽑아서 프라임 코스트가 얼마다 뭐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CPA 시험은 요거를 또 단순해요. 어떻게 단순하냐면, 디렉트 머티리얼, 디렉트 레이버, 그 다음에 나머지를 툭 쳐서 이 OH는 오버헤드라는 거예요. 이건 매뉴팩처링. 제가 약자를 풀네임은 수업 시간에 쓰긴 그러고 여기 다 있으니까 그래 놓고 계산을 다시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프라임 코스트는 뭐가 되냐? 얘와 얘가 프라임 코스트가 된다. 그러니까 직접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조잖아요. 또 무슨 원가를 가냐면 컨버전 코스트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걸 지금 왜 나눌까요? 자, 컨버전 코스트를 먼저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디렉트 레이버와 MOH를 잡아요. 그럼 MOH는 성격을 전부 인디렉트로 보는 거예요. 우리 CPA 시험은. 그러나 실제로 가면 이게 있죠. 현실에 가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수업을 다 듣고 나중에 회사에 가서 일을 하실 때 볼 수 있으니까. 실제로는 저걸 더 많이 보니까 얘기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우리 시험은 이렇게 단순해서 3개로 내고, 그 다음에 프라임 코스트와 컨버전 코스트로 나누는데, 이유는 뭐냐면, 컨버전 코스트는 가공 원가요? 그러면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에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돈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이것도 뭐 한 사람이 몇 개 만든다. 그럼 자, 이게 이론이 나온 건 70년대, 60년대 이러니까 뭐 그것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요거는요. 가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자동화하면 줄죠. 그죠? 예를 들어서 AI가 되면 이 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뭐가 줄어요? 아니, 요게 늘고 이거 줄고 이거 줄죠. 근데 이 비중에 따라서 프라임 코스트가 늘어나고 컨버전 코스트가 뭐 늘어나고 이게 어느 쪽의 비중이 큰가? 그럼 뭘 하는 게 좋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조건 AI가 좋은 건 아니죠. 로봇가 비싸요, 너무. 그럼 로봇을 하기 위해서 사면 로봇은
유형자산이죠. 쉽게 말하면 유형자산 중에 뭐에 들어갈까요? 기계장치인가? 이게 지금 이 로봇이 현재는 기계장치로 제가 알기로는 분류되는데, 이게 회계가 또 바뀌어야 돼요. 4차 산업혁명은 회계를 또 바꾼다니까? 네. 이제 아예 감가상각 없애자는 얘기도 지금 유럽에서 하고 있어요. 야, 모든 게 페어마켓 밸류가 있으면 감가상각 필요 없잖아. 그죠? 어쨌든, 그런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걸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방글라데시를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방글라데시. 아, 진짜, 제가 진짜 회계를 하면서 여러 날 갔는데, 방글라데시가 국가재정인가 뭐, 회계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게 생기냐면, 방글라데시는 다 원조를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라가. 원조를 받아 살거든요. 근데 원조를 해주고 이 돈이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도 원조해 줄 테니까 회계 시스템을 개발해라. 정부의 회계 시스템을. 그래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방글라데시는 좀 작더라고.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커요, 나라가. 생각보다. 방글라데시는, 남한에다가 황해도 정도 합친 정도 면적 되나 봐. 근데 인구가 우리 4배야. 그러니까 길에 사람밖에 없어. 정말 사람이 많아. 그리고 인도도 좀 깜놀한데 길에서 막 싸 이렇게 하고 가. 진짜 서프라이즈하다니까. 여러분 무슨 뭐 인권 일단 자매님들 그런데 저기 배낭여행 가지 마라. 힌두교는 있잖아.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그 계급이 4개잖아. 5번째 계급이 뭔지 알아? 외국인이야. 6번째 계급은 외국인 여잔데 그 중에서도 얼굴이 허옇잖아. 걔는 깜둥이잖아. 근데 그 사람이 내 앞을 지나갔잖아. 이걸 그냥 지나가게 하면 신이 내게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그냥 버린 게 되는 거야. 이 사람들에게 컨셉이 그래요. 현재도. 2019 현재도 그래. 근데 그런 애들이야. 그리고 거길 가서 내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엔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 회사하고 이렇게 모여서 4명인가가 갔었는데 그 막 경호를 한 20명이 쓰는데 괜찮대. 1불이래 한 명당. 20명 해봐 얼마 안 된대. 많이 쓰시래. 여기는 안전하지 아니하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누가 죽어도 잘 모른대. 사실 자기들도 못 잡는데. 할 수 없는 거래. 죽이는 걸 봤는데 걔가 그 사람들 사이에 숨어버리면 못 찾는데. 옷이 똑같아. 일단 윗도리가 없어, 진짜. 인도는 그래도 뭐 러닝도 있고 다 진짜 합니다, 여러분. 나 방글라데시 가고 코미디 했다가 진짜 완전히. 아까 본 애가 무슨 누구라고 했는데, 걔하고 똑같이 생긴 애 또 와서 인사를 하는데, 나도 좀 구분이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그래도 에이시안이니까. 구분할 수 있는데, 구분이 안 되는 거야. 똑같이 생긴 애가 많대, 여기는. 진짜 많대. 그거 막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 가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무슨 땅도 파고 도로를 만드는데, 그럼 여기 포크레인이 몇 대 있어야 되고, 막 얘기를 이랬더니, 안 된대. 전기가 없고요, 일단. 그 다음에 포크레인 값보다 사람 값이 싸대. 2명이 하루 일하면 $1 주면 되는데, 여기 2,000명 주면 되는데. 얘들 그래서 50센트씩이라도 줘야, 우리 돈 하면 50센트씩 줘야 밥을 먹고 사잖아요. 그래서 2,000명 쓰면 돼. 2,000명 어떻게 돼? 저희들 다 데려오면 돼. 거지가 1억이 넘는데, 인구가 2억이 좀 안 되는데, 거지가 1억이 넘는데, 그냥 불러다 쓰면 된대. 자, 그럴 때는 뭐예요? 이게 필요 없는 거죠. 다 이걸 그냥, 다 이걸. 이런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너무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제가 예를 드는 게, 여러분 조금 아까 약간 맥커리 얘기하니까 표정이 뭔가 그걸 관심을 갖고 싶긴 한데, 지금 이 얘기도 못 알아듣겠는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나눴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시험 보면 프라임 코스트 플러스 컨버전 코스트 이렇게 딱 계산을 해놓고 여기서 MOH를 빼내라 이런다는 말이지. 근데 머티리얼은 얼마가 있다. 이게 쉽잖아. 그럼 여기 딱 우리 시험은 여기 겹치잖아. 그러면은 프라임 코스트는 얼마고 MOH는 얼마야. 그러면 컨버전 코스트는 얼마야. 이게 나오죠. 안 나오나? 뭘 빼야 돼. 그러면 디렉트 머티리얼이 있어야 되겠네. 요걸 꼭 가르쳐줘. 그래가지고 요게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시험 문제가 요거 하나씩 빼기 시험 잘 돼. 그래서 그거 쓰는 거야. 좀 이따 그 문제 나오거든요. 그런 거 풀면 되죠. 우리는 시험을 그렇게 풀면 되는 거고, 여기 나눈 이유는 바로 그런 판단을,
요런 영역과 이 영역은 판단이 달라지니까. 예,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가 거기에 제가 별표 쳐놓고 써놓은 거고요. 근데 Q의 5페이지 Q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프라임 코스는 뭐와 뭐로 구성된다? 디렉트 머티리얼과 디렉트 레이버로 구성된다. 이게 시험에 나오면 어떻다? 여러분은 착하게 사는 거다. 네, 그죠? 여기까지 하고 원가를 좀 더 분류를 한 다음에 뒤에 있는 이제 문제까지 해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고 계속 하겠습니다.